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경기도 어느 마을에는 아주 돈이 많은 정필윤이란 갑부가 살았습니다. 헌데 이 정갑부는 너무나도 구두쇠여서 쌀 한 톨 베푸는 일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정갑부가 제 너머 건넌 마을에 가고 있을 때였지요. 이거 벌써 날이 어두워졌구나.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야겠다. 한참 동안 산길을 돌아다니다가 간신히 폐허가 된 절을 찾았었지요. 잠자리에 들였는데 어째 바깥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먹어서 되겠나? 이것도 먹게. 고맙네. 자네도 먹게. 웬 사내들이 절간 한켠에서 술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헌데 어째 좀 으시시했지요. 참으로 괴이쩍구나. 불도 켜지 않고 술자리를 갔다니. 이 무슨 기행이란 말인가. 가만히 살펴보니 술상에는 빈 접시와 빈 그릇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둘은 신나게 먹고 마시고 있었지요. 정갑부는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하여 정갑부는 조용히 두 사내를 지켜왔답니다. 이번에 이 동네에 아이가 태어났네. 참으로 복이 많은 아이일세. 잘 알지. 놀기만 해도 하루에 쌀이 10가마니는 쌓일 것이야. 이 아이와 맺어지는 집도 많은 복을 누릴 것이네. 그래, 가난하지만 인심이 넉넉하고 사람뿐 아니라 귀신에게도 너그럽지 않은가. 그렇지. 그러니 우리 같은 엽기들도 알아서 피해가는 거라네. 그러던 둘은 이번에는 다른 집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쟤를 넘어 부잣집에도 이번에 아이가 태어났다네. 그 구두쇠 집안 말인가. 참으로 고약한 집이야. 베푸는 마음이 약했을 때도 없지.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우리가 거덜을 내놓으세나. 그렇지. 거덜을 내놓으세. 정갑부는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이것들은 걸기가 틀림없구나. 들러붙으면 어떤 집구석이든 망하고 만다는 액신들이 아닌가. 헌데 말입니다. 이들이 노리는 집이 어째 자기 집인 것 같았지요. 인색하고 욕심 많은 집구석이라면 꼼짝없이 우리 집이 아닌가. 소름이 쫙 끼친 정갑부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정갑부는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것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였지요. 어젯밤 정갑부의 아내가 예쁜 딸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정말로 어여쁜 아이로구나. 부인, 수고했소. 정갑부는 멍하니 서서 아기를 내려다보았지요. 허나 그 얼굴에선 웃음 한 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걸귀들이 말한 집이 정말 우리 집이었구나. 그날 밤 정갑부는 방 안을 서성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우리 집안이 거덜나게 들 수는 없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걸귀놈들의 저주를 피해야 해. 결국 정갑부는 새벽이 채발기도 전에 말을 타고 제를 넘었지요. 정갑부는 건넌 마을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아이를 낳은 집이 어디오? 손씨 댁이라오. 어제 아들 하나 낳았지. 살림살이는 가난한 집이지만 부부가 정이 많고 착한 집이오. 틀림없다. 귀신들이 말한 아이가 바로 저 집 아들이야. 정갑부가 뛰어가니 작은 초가집에서 말소리가 들렸답니다.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지도 않고 젖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복을 어떻게 가져온다? 그래, 저 아이를 우리 딸과 혼인을 시켜야겠구나. 헌데 어떻게 해야 순순히 혼인 허락을 받아낼까? 손시내를 멀찍이 바라보며 정갑부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다가 무릎을 탁 쳤지요. 옳거니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지. 정갑부는 그 길로 왈패들을 풀어 건넌 마을의 빈문서를 사들였습니다. 이 돈을 가져다가 건넌 마을 빈문서를 몽땅 사오거라.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보리대라도 시작하셨습니까요? 예끼 이 사람아. 사오라면 빨리 사오기나 하거라. 정갑부는 건넌 마을의 빈문서를 한 장, 두 장씩 사들였습니다. 마을 전체의 빚이 죄다 정갑부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지요. 이로써 건넌 마을은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이로다. 이후 정갑부는 왈패들을 불러들여 다시 한번 건넌 마을로 보냈습니다. 왈패들은 빚독촉을 가장하여 마을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요. 당장 갚지 않으면 집을 몽땅 털어가겠소!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바다가 되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 정갑부는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 길로 곧장 손신의 집을 향했지요. 여봐라. 손서방은 있느냐? 정갑부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손신은 정갑부의 부름에 따라 집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요새 마을이 빚더미에 앉았지 않은가? 내게 그 해결책이 있어서 왔다네. 그러자 마음씨 착한 손신은 정갑부의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답니다. 말씀만 하시지요, 갑부나리.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네 아들이 잘 크고 있다 들었네. 그러니 말인데 그 아이를 우리 집 대릴사위로 들이면 어떻겠나? 대신 마을의 모든 빚은 앞으로 20년간 말미를 주겠네. 자네만 약조하면 마을이 죄다 구제되는 셈이라네. 손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착한 이웃들이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손신은 아내와 마주 앉아 말없이 초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찌시려고요? 우리가 고개를 저으면 마을은 더 망가질 것이요. 평생을 살아온 마을을 망가뜨릴 수야 없지요. 알겠어요. 서방님 뜻대로 하셔요. 정말 미안하오, 부인. 우리 아들 손돌이에게 미안하지요. 두 부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허나 마을을 구하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었지요. 그리하여 손씨는 다음 날 정갑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과 2년을 맺겠습니다. 허나 한 가지 조건이 있소이다.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는 저희 손으로 키우고 싶소. 17이 되는 해 직접 보내겠습니다. 좋네. 그 정도야 들어주지. 이제야 사돈이 되었군. 참으로 경사로다. 그리하여 손신의 아들은 정갑부의 대릴사위가 되기로 하였답니다. 손씨의 아들 손돌이는 어느덧 17이 되었습니다. 손돌이는 어질고 성실해서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지요. 손돌아, 이제 너도 장부가 되었다. 약조한 대로 정갑부댁으로 가야 할 때다. 예, 아버지. 마을을 위해 가는 길이니 제게 주어진 도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손돌이는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정갑부댁으로 향하였습니다. 정갑부는 뛸듯이 기뻐했지요. 잘 왔다, 손돌아. 네가 바로 그 복 많은 아이구나. 복이라니요,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런 게 있다. 여하튼 우리 집은 저주에서 벗어난 셈이야. 헌데 정갑부는 그 성품이 여전하였지요. 손돌이를 사위로 대하기보단 머슴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손돌아, 오늘은 장작을 해오고 내일은 마당을 쓸 거라. 뭐, 세경이라니? 아직 빚도 못 갚았는데 그게 나올 말인 게냐? 정갑부는 손돌이를 아주 신나게 부려먹었습니다. 그러고도 빚을 핑계대며 세경 한 푼 주지 않았답니다.
문제는 또 있었으니 정갑부의 외동딸 금옥이었습니다. 금옥이는 정갑부를 닮아서 성질이 아주 고약했지요. 아버지도 참. 어디서 저런 촌스런 사내를 제 신랑이라 하셔요? 저는 양반가에 시집 가고 싶단 말이에요. 금옥이는 입이 대빨 나왔지요. 금호가 조용히 하여라. 손돌이는 우리 집의 부적 같은 존재란 말이다. 걸기란 것이 있단 말이야. 알겠느냐? 걸기는 무슨. 그럼 미신 그만 믿으셔요. 금옥이는 걸기 운운하는 것을 절대 믿을 수 없었지요. 금옥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손돌이를 구박하였지요. 오늘은 날이 더우니 저작거리에서 얼음을 구해와요. 이 날씨에 얼음을 어찌 구한단 말이오? 구하라면 구하세요. 이 집안 대릴사위가 그것도 못한단 말이어요? 한겨울엔 피라미를 잡아오라 하고 봄이면 국화꽃을 꺾어오라 하질 않나. 그저 억지 중에 억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일부러 그릇을 엎어놓고 손돌이 탓을 하기도 했답니다. 답답해서 어찌 살겠어요. 아버지, 다른 사윗감 들이셔요. 그놈이 아니면 안 돼. 귀신들이 듣는다. 귀신들이. 어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래도 손돌이는 꾹 참고 말없이 일을 해나갔습니다. 머슴들보다도 부지런히 일했지요. 그러면서도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정갑부는 기생집에서 술을 거나하게 들이켰지요. 내가 누구냐? 마을 제일의 부자가 나다 말이야. 집안에 부적이 있으니 걸기 따위 무섭지도 않다. 비틀비틀 대문을 나선 정갑부는 작은 다리를 건너려 하였습니다. 헌데 취기가 너무 샜던 것이지요. 눈앞에 무슨 헛것이 보이는 것이었죠. 누구냐? 아니 니들은 설마. 너무 놀란 정갑부는 그만 발을 헛딛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다리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갑부는 크게 다치고 말았지요. 아버지, 정신 차리셔요. 그러나 정갑부는 며칠 후 마지막 숨을 내쉬고 말았지요. 손돌이는 대릴사위 된 도리로서 성심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모진 대접을 받았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허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걸기를 만났던 정갑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이제 그 사연을 아는 이는 아무도 남지 않았지요. 난 그 사람하고 못 살아요. 미신 때문에 혼인이라니요. 지금 당장 이혼이에요. 금옥이는 강짜를 부렸지요. 혼인이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옥이는 손돌이와의 혼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당신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린 이제 이혼이에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손돌이는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그동안 땀 흘린 고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요. 허나 금옥이의 폐악질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갑부가 사들였던 마을 빚을 손돌이더러 갚으라고 하였지요. 이 빚을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나요? 당장 돈을 갚으란 말이에요. 그 큰 돈을 어찌 갚소? 조금만 말미를 주시구려. 일 없어요. 못 갚겠으면 집이며 논이며 죄다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리하여 손신혜는 결국 모든 재산을 빼앗기 말았지요. 아씨마님의 지신이 썩 꺼지거라. 아니 대관절 여길 떠나 어딜 가란 말이오. 우린들 알겠나? 하여튼 당장 비우란 말이다. 빈털터리가 된 손신혜는 결국 고향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손씨 일가는 돌아갈 곳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손씨는 몸져 눕고 말았지요. 손돌이는 아픈 아버님을 대신하여 이리저리 품을 팔았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병환은 점점 위중해졌습니다. 손돌아,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아니다.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남을 원망해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손씨는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손또리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밤새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제 힘이 모자라 죄송합니다. 이 손돌이 절치부심하여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온 그날 밤이었지요. 손돌이는 어머니 손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니,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삽니다. 대체 어쩌려고 그러느냐? 산입에 거미줄을 치겠어요? 제가 돈을 벌어야 어머니 봉양도 하고 아버지 무덤도 돌보지요. 집을 떠난 손돌이는 보부상이 되었습니다. 찹쌀떡을 한 짐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녔지요. 찹쌀떡이요. 입안에 착착 붙는 맛있는 찹쌀떡이 왔소이다. 손돌이는 장터를 따라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늦은 밤 손돌이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지요. 큰일이로구나. 이대로 가다간 산속에서 얼어 죽게 생겼네. 그때였습니다. 풀숲 사이로 나지막한 낡은 사당 하나가 보였지요. 기왓장은 몇 조각이나 빠졌고 문짝은 한쪽이 삐거덕 열려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로다. 오늘 밤 신세 좀 지겠습니다. 손돌이는 조용히 목례를 하고는 사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당 안은 스산하고 차가웠지요. 문득 제단을 보니 장군상 앞엔 차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곡물 하나 없는 것이 참으로 썰렁하고 헛헛하구나. 손돌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팔다 남은 떡을 꺼내어 조심스레 재상 위에 올렸습니다. 장군님, 달콤한 떡을 바칩니다. 오늘 밤 신세를 지겠으니 구벼 살펴주시옵소서. 손돌이는 장군상 앞에 웅크려 잠이 들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돌이가 잠에 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지요. 사당 안이 갑자기 쾅 하더니 무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당 기왓장이 우수수 떨어지고 문짝은 덜컥덜컥 울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손돌이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헌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손돌이 눈앞에 갑자기 한 사내가 나타났지요. 당신은 누구시오? 풍채가 곰처럼 장대했습니다. 눈썹은 칼처럼 곱고 수염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지요. 갑옷을 차려입은 장군이 손돌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장군의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놈 손돌이, 네가 한 일을 네가 알렸다. 손돌이는 너무 겁이 나서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손돌이는 그 자리에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장군님, 아니 장군 신령님.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요? 장군은 커다랗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특하다. 기특해. 나는 오랑캐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임장군이다. 죽은 뒤 백성들이 사당을 세워주었지. 헌데 100년이 넘도록 나를 찾는 이가 없더구나. 헌데 자네가 떡을 바치고 이 몸에게 공경을 표했지. 참으로 기특하다 이 말이다. 장군이 또다시 웃었지요. 그 소리가 얼마나 찌렁찌렁한지 사당이 광광 울렸지요. 손돌이는 덜덜 떨며 무서워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이제부터 복을 내릴 것이니 내 말 잘 듣거라. 네, 공손히 듣겠습니다요. 너는 지금 당장 남쪽으로 가거라. 가서 말린 전복을 구하여라. 예? 전복이요. 대관절 그걸 왜? 알겠지, 말린 전복이다. 절대로 잊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장군은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아침이었지요. 손돌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당 밖에선 산새가 짹짹 울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였지요. 꿈이 어쩜 이리 생생한가.
손또리는 재단 위를 바라보았지요. 어젯밤 올려둔 떡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장군님, 전복이든 뭐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손또리는 그날로 남쪽으로 발길을 향하였습니다. 말린 전복이요. 한 술에 가득 주시구려. 아니, 이보시오 청년. 전복 한 수레면 수십 냥인데 그걸 어찌? 괜찮습니다. 전 재산을 다 털었으니 날 믿고 다 주십시오. 손돌이는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전복 한 수레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말린 전복을 사들이니 손돌이에겐 딸랑 2쪽만 남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돌이는 수레 옆에 멍석을 깔고 누웠지요. 바닷바람을 입을 삼아 눈을 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잘했구나, 손돌아. 임 장군이 다시 나타났지요. 이제부터 마지막 시험이다. 수레를 몰아 한양으로 가거라. 거기서 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알겠습니다요. 한양에서 전복을 팔겠습니다요. 갑자기 임 장군의 눈이 불덩이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명심하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거꾸로 입은 자에게 팔거라. 옷을 거꾸로 입다니요? 그게 도대체? 알겠지? 거꾸로 입은 자다. 장군은 다시 한번 사라졌습니다. 손또리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손또리는 곧장 수레를 끌고 한양으로 향하였습니다. 전복 수레를 장터 한복판에 세우니 상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오, 전복이라니. 나한테 파시게 2배, 아니 3배를 쳐주겠네. 얼른 값을 말하게. 늦으면 다른 이한테 넘긴다네. 손또리는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팔 수 없습니다. 안 팔 거면 왜 들고 나온 것이오? 젊은 놈이 감히 장터 질서를 어지럽히는가? 상인들은 투덜거리며 돌아갔지요.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 처녀가 불이 나게 달려오는 것이었지요. 그 얼굴은 하얗고 고와서 마치 선녀 같았답니다. 헌데 어째 어딘가 근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전복을 파시나요? 네.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요? 제발 팔아주세요. 사정이 있어 꼭 필요합니다.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처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답니다. 손또리는 처녀의 차림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번쩍 떴지요. 아, 글쎄, 이 처녀는 치마를 거꾸로 입고 있었답니다. 알겠습니다. 전복을 팔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처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했지요. 그리하여 손돌이는 다음 날 아침 처녀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수레를 끌고 나섰습니다. 손돌이는 골목을 돌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곳엔 평생 보지도 듣지도 못한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버티고 있었지요. 그때 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처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시지요. 손돌이는 처녀가 이끄는 대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쪽입니다. 수레는 여기 창고에 두셔요. 전복을 창고에 쌓아두고 나오니 처녀가 다과상을 차려놓았지요. 어제는 제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어찌나 경황이 없는지 옷차림을 살펴볼 사이도 없었답니다. 연화은 얼굴이 빨개져 있었지요. 대체 무슨 일인지 제가 연유를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연화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조정의 벼슬아치로 천국 사신을 접대하고 계십니다. 헌데 이번 사신이 어찌나 까다로운 요구를 하는지요. 이 사신은 귀한 건전복을 어서 빨리 곡물로 내놓으라며 아주 강짜를 부리고 있었답니다. 하도 때를 쓰는 바람에 조정이 발칵 뒤집혔지 뭐예요.
그런 일이 있었구려. 사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도무지 건전복을 구할 길이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아버지뿐 아니라 이 나라에 큰 화를 입을 참이었답니다. 연하는 전복을 구하러 백방으로 수소문을 다녔지요. 그렇게 너무나도 급한 마음에 치마를 거꾸로 입은 줄도 몰랐지요. 그런데 손돌이님께서 때마침 건전복을 가지고 오셨지 뭐예요? 연하은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번쩍이는 금백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지요. 이건 너무 많습니다. 전복값의 10배, 아니 100배라도 모자라지요. 부디 받아주세요. 이것은 제 감사를 담은 것이어요. 아니요. 저는 그저 아버지를 구해주신 대가입니다. 꼭 받아주셔야 해요. 손돌이는 마지못해 그 금을 받아들었습니다. 헌데 연하의 눈빛엔 어쩐지 따뜻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그런데 손돌이님은 어찌하여 장사를 시작하셨나요? 손돌이는 그간의 사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갑부댁에서의 순환,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사당에서 만난 임장군까지 전부 말입니다. 연하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어느 대목에선 웃음을 터뜨렸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참으로 고초가 많으셨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덕분에 좋은 인연 나누고 갑니다. 다시 뵐 날까지 건강하십시오. 저도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손돌이는 그 길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어째 자꾸만 돌아보고 싶어졌답니다. 저런 낭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손돌이의 마음속에 연화 씨가 자꾸만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할 수는 없지. 내 기필코 성공하리라. 손돌이는 금백냥으로 비단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나도 잘 되었지요. 손님들이 앞다퉈 모여들고 옷감마다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번 돈으로 이번에는 청에서 물건을 들여왔습니다. 비단에다 도자기까지 취급하였지요. 어느덧 손돌이의 재산은 100냥에서 1000냥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손돌이 말이오? 못 다루는 물건이 없고 못 싸우는 물건도 없다더이다. 그래서 이젠 갑부지요. 다들 손갑부라 부른다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손돌이는 이름난 큰 상인이 되었지요. 손돌이는 고생하시던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는 손돌이의 성공에 감동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 앞으로는 마음 편히 지내셔요. 대견하구나, 손돌아. 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게다. 손돌이는 어느새 한양 제일에 돈 많은 갑부가 되었습니다. 허나 손돌이는 결코 처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를 보면 베풀었고 어려운 이가 있으면 도왔지요. 이 돈은 이 한 몸 편하자고 모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모자처럼 끼니를 굽는 이들을 위하여 쓰려고 합니다. 잘 생각했다, 아들아. 그리하여 손돌이는 곳간을 열어서 팔도의 가난한 사람을 도왔지요. 이게 다 손갑부가 보낸 것이요. 한양 사는 양반이 우릴 언제 봤다고 이런 은혜를. 참말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먼. 그 이야기는 조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임금 또한 크게 기뻐하시어 곧장 어명을 내렸지요. 이윽고 관리가 손돌이를 찾아왔습니다. 조정의 관리는 덕행을 크게 치하하였지요. 그뿐입니까? 종육품의 명예직 벼슬까지 손돌이에게 내려주었지 뭡니까? 이 미천한 자에게 벼슬을 내려주시다니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리하여 손돌이는 이제 당당한 양반이 되었답니다. 손돌이는 부귀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하였지요. 장군님 아니었으면 이 손돌이가 지금껏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갚아야 할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손돌이는 전국에서 석수장이와 목수를 불러 모았습니다. 버려졌던 임장군의 사당은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지요. 이만하면 사당도 제 모습을 찾았지요. 앞으로도 장군님의 덕을 길이길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돌이는 매해 봄이면 향을 피우고 매해 가을이면 재를 올렸습니다. 이 사당이 그렇게 영험하답니다요. 복을 구하러 멀리서도 찾아온다 하더이다. 그리하여 임장군의 사당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가 되었답니다. 한편 연화아 씨와의 인연도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둘은 꽃피는 정원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시전을 돌며 함께 물건을 고르기도 하였지요. 손돌이님, 이렇게 바쁘신데 굳이 시간을 내실 필요는 없었어요. 연화 낭자를 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어머, 정말인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의 아버지, 김대감 역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꾼이라 걱정이 앞섰지요. 허나 이제는 조선 제1의 갑부가 되고 벼슬까지 얻었지 뭡니까? 그리하여 김대감은 마음을 둘의 결합을 허락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손돌이와 연화는 마침내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매화가 진 자리마다 복사꽃이 물들 무렵이었지요. 대감댁 사위가 되었답니다요. 글쎄 손갑부가 말이오. 세상에, 저 청년이 저런 큰 인물이 될 줄이야? 가난한 장돌뱅이 청년이 이제는 한양에서도 이름난 사내가 되었습니다. 대감의 사위이자 대상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헌데 손돌이의 마음 한켠엔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갑부댁은 어찌 지낼까? 금옥이 그 사람도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한때는 인연이 있던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정갑부댁 소식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며칠 뒤 보고를 받은 손돌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그 집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요. 금옥이 낭자는 아버지 유산을 마구 써대더니 장사랍시고 큰 돈을 들였다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답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쫓겨나 오막살이에서 산다고 하더이다. 세상 일이 참 기막히구먼. 고민하던 손돌이는 마침내 연화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인,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사람답게 끝맺으심이 옳겠지요. 한때나마 인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맙소. 마음의 짐을 덜었소이다. 그리하여 손돌이는 몸소 금오기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여인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금옥이 그대 맞소? 아니 혹시 손돌입니까? 금오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쫓아냈던 손돌이가 이름난 갑부가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손돌이는 품에서 반문서와 집문서를 한 장씩 꺼냈지요. 여기 집 한 채와 밭되기를 넘기겠소. 이제 굶는 일은 없을 것이요. 금오기는 손돌이가 내민 것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지요. 이럴 수가. 내가 어쩌다 이리도 바보 같은 짓을? 그리 좋은 사람을 어쩌자고 내쳤을까? 금오기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껏 후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발 다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없겠습니까? 손돌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연은 여기까지요. 원망은 없으나 돌아갈 수도 없소.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신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제가 참 좋은 사람을 제 스스로 놓치고 말았군요. 금오기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손돌이도 마지막으로 목례를 하였지요. 그리하여 손돌이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연화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봄이면 꽃구경을 다녔지요. 여름이면 시원한 정자에서 시를 읊었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숲을 거닐었지요. 그리고 겨울이면 눈밭에서 손을 맞잡았지요. 그렇게 손돌이는 연화과 함께 평생을 다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